지금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전국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싹 이제 풀렸는데, 과연 이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또 어떤 걸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빼고 지방 규제지역 모두 풀렸다. 저 처음 이거 보면 좀 놀랐어요.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해제되고 세종, 인천은 투기가열 해제.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는 빼고 됐다 그러고 여기는 또 해제됐다 그러고 얼핏 보기에 기사를 여기도 뭐 세전, 인천, 연수, 남동 등 투기가열지구 해제. 여기서는 해제가 된 것 같아요. 또 세종이 조정지역 마흔한 것도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댓글 보니까 막 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뭐 무슨 뭐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부가 계속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을 바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당연히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정책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규제지역이 뭐야? 조정대상, 투기과열? 이게 다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규제지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따가도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왜냐면 배경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에서 지정하고요. 투기지역은 기재부에서 해요. 몰랐지? 몰랐어요. 주체가 달라요. 근데 원래는 투기지역이 제일 센 상위 그건 알죠. 그러니까 끝판왕, 규제 끝판왕이었는데 국토부에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이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레벨들을 약간 수정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또 좀 더 세게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같아졌어요. 두 개가. 그렇지만 일단 정의하고요. 어떨 때 요렇게 지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정됐을 때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리한 것만큼 정리된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는 주택시장 과열에 우려가 있다. 이러면 너 지금 좀 심상치 않아. 조심해. 너 지금 뚜껑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너 조정 대상 지역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너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너 투기 동네에서 막 투기가 일어날 것 같아. 준비 제대로 한 거 맞아? 맞아 이거야 진짜. 약간 연기로 뛰어는 느낌인데 여기는. 투기 지역은 너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어. 그래서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것 같아. 이럴 때 이게 정의가 저도 보고 좀 웃겼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세 개 다? 아니야, 좀 다르지. 이거는 과열 수준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세지는 거죠, 뉘앙스가. 그리고 사실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역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투기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는 거죠. 자, 이제 요건을 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이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또는으로 해놨어요. 5대1 초과 또는 뭐 증가 또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조정대상 지역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퍼즐이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퍼즐은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또는 3개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요거는 무조건 해당돼야 되고 요거에 해당되면 정부가 여기에 플러스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최근 이제 규제가 성행했던
그 이전 정부 시절을 보면은 사실 그냥 가격 오르면 그냥 묶었어요. 왜냐면 가격 상승하는 게 특히 상승장의 중반 이후로 오면 상승 폭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죠. 상승 폭이 커지니까 무조건 이 조건을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됐던 거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은 다 이랬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현저히라는 걸 누가 판단하냐.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냥 너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너?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네, 그런 거죠. 두 번째도 뭐 거의 얘랑 비슷하고요. 투기 지역은 얘도 비슷합니다.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어야 되고 동시에 최근 2개월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또 넘는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요건들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뭐 정부 맘대로 하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갖고 여기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묶어왔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작게 써놨는데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네네. 따라오세요. 자, 부동산 규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막 외우려고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외우려고 들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야. 까먹어. 그러니까 이걸 맥을 이해하면 돼요. 맥을. 자, 그러면 특히 부동산 규제라는 거는 뭐 말이 부동산 규제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시장 규제인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메인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 파는 과정을 다 그 각각의 과정들을 힘들게 하면은 그게 규제인 거예요. 반대로 사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 파는 과정을 편안하게 해준 뭐다?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대출이죠. 왜?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이 됐다는 건 대출 부분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이전보다 어렵게 해서 집 사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세금이에요. 왜? 세금은 살 때도 내지만 보유하는 거, 파는 거, 이 과정에 다 세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강화하면 부동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보유하고, 파는 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또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규제 핵심 두 개 축은 대출하고 세금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 그 맥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씩 볼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은 LTV 50%만 줘요. 50%. 이 50%라는 건 뭐냐면 뭐 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3억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3억은 네가 돈이 없다. 그럼 너는 이 집을 살 수 없어. 예전보다 대출을 덜 해주는 거죠. 그리고 9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2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9억까지는 50%. 그럼 9, 5, 45, 4억 5천이 나오고 12억이니까 9억 초과되는 부분이 3억이죠? 네. 3억에 대해서는 30%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3, 3, 9, 9천만 원. 그래서 4억 5천에 9천만 원 더하면 5억 4천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서도 규제가 있죠. 세금에서 규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한테 규제가 되어 있죠. 왜?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너 주택시장 과열되거나 너 우려가 있어? 근데 이 과열시키는 주체를 다주택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전부 다 중과를 맞아요. 중과라는 건 뭐냐면 중복해서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 1%거든요. 1주택은. 근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넘어가면서부터 뭐 8%, 1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율의 기본적으로 20%포인트가 중과세가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2배예요. 2배. 세금이. 6%에서 0.6에서 3% 사이가 1.2에서 6%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되고
그리고 원래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종부세는 원래 3주택 이상은 다 매겨요. 자, 종부세가 뭐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왜 나왔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를 받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종부세는 규제 지역이 아니면 종부세 중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비규제 지역이라도 3개 이상의,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중과 대상이 돼요. 근데 만약에 2개만 갖고 있어, 내가. 근데 그게 다 조정 지역이야. 그러면 넌 괘씸죄. 넌 2개부터야. 왜요? 왜 저 3개 이상 안 갖고 있는데 왜 저 중과하세요? 넌 조정 지역에 갖고 있으니까. 과열되고 있는 시장에 2개를 가지고 있어. 과열되는데 2개 있어. 그러니까 넌 중과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즉 정리하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제에서 제가 좀 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주택자가 또 알아둬야 되는 규제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거주 의무입니다. 거주 의무. 우리 보통 1주택은 비과세 받잖아요. 네.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살 때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 살 때 당시 조정 지역이었던 집을 딱 한 채만 샀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집에서 살지 않았어. 거주를 안 했어. 그러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돼요. 1세대여도. 네. 그럼 비과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는 데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2년 전, 3년 전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집을 샀다. 근데 풀렸어. 나 이 집에서 안 살았는데 나 비과세 받을 수 있어? 택도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과태료까지 맞았지. 더 맞아. 신고까지 안 했으니까. 즉 핵심은 뭐냐? 1주택자의 비과세는 내가 취득하던 시점에 맞아. 조정대상 지역이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상 실수요자 1주택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하나의 집을 사고 이 집을 또 샀어요. 근데 이게 이게 집이라는 게 무거우니까 이걸 팔고 다 갈아타는 이런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새로운 집을 사놓고 요거 좀 정리되면 이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사놨어. 일시적 2주택이 됐죠. 그럼 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이 집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저 갈아탈 겁니다 해놓고 막 계속 안 갈아타, 안 팔아 이걸. 그러다 나중에 저 갈아탔으니까 이거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기한이 있는데 그게 원래 3년이거든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요게 핵심적 사항이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됩니다. 물론 뭐 단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분양권이 전매 제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24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있죠. 한번 조정지역에서 당첨이 되면은 재당첨이 안 돼요. 그리고 청약일자 분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당해지역이라 불렀는데 당해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해서 당해지역이 먼저 청약 막 넣고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서 막 이렇게 넣고 뭐 어떤 시면은 고시 사는 사람들이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 또 넣고 청약을 넣고 날짜가 분리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조정대상 지역에서부터 그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적 사항들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이 정해졌다 그러면 나 이제 대출, 세금, 기타 뭐 청약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투기과열지구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갈수록 세지는 거거든요. 그 조정대상 지역에 조정에서 투기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느낌이 더 세잖아요. 대출이 더 세집니다. 일단 LTV 50%에서 LTV 40%로 줄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집값의 60%가 있어야 내가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억 초과분은 또 20%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제는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옛날 대구 수성구 같은 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에는 세제 규제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을 쪼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세금을 쪼이는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면 그냥 다 조정대상 지역에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제 규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기타 또 하나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큰 차이가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은 세제 중심의 규제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을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출이랑. 그럼 정비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이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크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이 세 개의 큰 뼈대를 갖고 이 사이사이에 무슨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단계가 길거든요. 근데 투기가 막 성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 아파트는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오르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 이런 데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 왜? 얘가 새 아파트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 어느 단계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팔 수 없어. 거래 못 해. 이렇게 막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이후 단계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인가 난 다음에는 지위 양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위 양도 안 되는 집이면 살 수가 없냐? 되게 웃긴 거래인데. 근데 조합원 지위 못 받아. 그러면은 나중에 청산당한 거야. 나중에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분양 못 받아. 그래서 이거 모르고 투자했다가 막 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다. 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또 실거주를 노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나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있구나. 그럼 내가 살려는 이 문구는 내가 이거를 매수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건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셔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투기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지역은 사실상 투기과열지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내용을 좀 알아두는 게 좋고 규제의 강도는 조정대상 지역이 먼저 약하고 투기과열지구가 나중에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파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게 규제이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의 대출이나 그 다음에 세금,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안에 뭐 종부세, 팔 때의 양도세 이런 데 규제가 들어가고 또 동시에 갈아타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1주택자도 이제 비과세 받으려면 꼭 거주도 해야 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조가 잡히셨을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약간 뭐 그냥 약간 기자님 같잖아요. 제가 투자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규제가 전혀 없는 시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에 주택을 3개를 샀는데 한 번에 3개를 다 대출을 받아서 LTV 70%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절에 제가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시기까지 왔고 규제 끝판왕까지 갔다가 이제 완화로 돌아가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규제를 할 때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 번에 묶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심 가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핀셋 규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이 지역이 과열이 된다 그러면 고기만 일단은 먼저 왜냐면 이거 칼 쓰는 거기 때문에 무섭잖아. 고기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강화하는 식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풍선 효과 막 이런 얘기도 네. 들어보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규제를 어디를 제일 먼저 할까요? 좋은데. 제일 비싼데. 뜨거운데, 제일 가격 폭등세가 나오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뒤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데일수록 어떻다? 입지가 떨어진다. 외곽 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가 먼저 됐거나 아니면 상위 규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규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시점에
상급지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급지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 보시면 된다,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봤고, 이번에 어디가 어떻게 해제된 건지 좀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가면 이렇게 원문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지역이 규제에서 풀려난 지역들이거든요. 아하. 조정지역이었다가 아예 규제가 없는 지역이 된 곳이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수도권에서도 5군데는 이제 규제가 없습니다. 다 외곽에 있는 데네요. 그렇죠. 외곽에 있는 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풀어줘도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역시가 다 풀렸습니다. 맞아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라권에서는 전주, 경상권에서는 포항, 창원이 완전히 비규제 지역이 되었죠.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 규제의 강도가 약해진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약해졌다는 네. 게. 그게 수도권의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에 송도가 있고요. 남동구에도 새 아파트, 조금 비교적 새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구에는 청라가 있고, 그리고 세종시 정도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 이겁니다. 자, 정리하면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은 이제 비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도의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규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제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비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있고요. 비규제 지역은 제가 아까 지방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체하고 세종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또 정의하고 요건. 요건 없죠? 비규제 지역 없죠?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내용을 볼게요. 자,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오. 그럼 무슨 얘기냐? 10억짜리 집 사면 7억이 대출이 나와요. 물론 DSR을 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15억이 넘는 집이 만약에 설령 있다. 있죠? 해운대 그래도 같은 데, 대출 나온다. 해운대 같은 데 있어. 네. 그런데도 70% 대출 나온다. 너나이님 15억 넘는데 대출 나와요? 대출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출 7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대신 LTV 70%가 아니라 60%를 맥스로 하고 DSR을 보겠죠. 네. 네, 다주택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지방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입주 많이 떨어지는데 내 분양권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대출이 조정대상 지역이라 대출 하나밖에 안 나왔어. 원래 실거주로 내가 들어간다 쳐도 그럼 저거 하나는 그냥 날리는 거잖아. 근데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는 3주택 이상부터 취득세하고 종부세 중과가 있어요. 이제 1주택 비과세 2년을 받으려면 2년 동안 거주 안 해도 돼. 그냥 그럼- 가지고만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요, 내가 무주택자예요. 내가 뭐 광주에 사는 무주택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저기 뭐 친정 언니가 부산으로 시집 갔는데 부산에서 야 너 이거 하나 사놔라. 그래갖고 언니 내가 무슨 집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사는 거야. 해갖고 하나 샀어. 난 광주에서 난 전세 살아. 근데 부산에 내가 집을 사서 전세를 줬어요. 전세 줬으니까 내가 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올랐네? 우연히? 운이 좋아서? 팔면 뭐다? 비과세다. 비과세.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2년이 아니라 3년 내에만 처분하면 된다는 거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청약통장도 6개월 이상이면은, 그리고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일자 분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규제사항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료 저희 월브닷컴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 다운받아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완화되는구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요 규제사항이 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요 규제사항이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은 대출 70% 나오고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고요. 양도나 이런 거 다 일반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대출의 규제가 여전히 있고 2년 거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완화됐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 네. 저도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죠.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들을 싹 다 찾아보려고 막 엄청 서치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오. 요건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1980년대부터 역대 정부의 규제나 완화 성향하고 집값의 추이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네.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개를 겹쳐서 그려놨는데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1986년부터인데 여기 20이잖아요, 20. 네. 20이었는데 100이 됐다는 건 5배 올랐다는 거죠. 오. 네. 오. 집값이 5배 정도. 네. 근데 이거가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해줘 월부 시청자들은 이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물가예요, 물가. 물가니까 오른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200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모양새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오. 이전에는 어때요? 전국 집값이. 다 비슷했어요. 같이 한국- 오르고 같이 그렇죠. 고압이고. 근데 2006년 이후부터 사뭇 모양새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네. 이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경기, 인천, 서울, 서울.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광역시.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국 집값이 같이 움직였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2006년 이전이면 너무 멀고요. 2006년 이후에 역대 정부들 부동산 정책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자세하게. 네.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 여기 보면 2006년으로 돼 있죠, 맨 앞이. 네. 2006년부터 저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수도권, 이 아래로 내려오는 애들이 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0년대부터 또 보면 수도권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방 애들이 막 올라가죠? 올라가네요. 그죠? 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자, 역대 정부 표시를 해볼게요.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2012년까지 2013년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2017년 중반 정도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자,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그 정당의 색깔로. 이 민주당이 파란색이고요. 네. 지금 현재 과거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현재 국민의힘이 빨간색입니다. 네네. 요걸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땠냐? 이때는 그냥 심플하게 규제의 시기였습니다. 규제의 시기. 규제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규제 지역을 막 확대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넓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제 내용들을 다 실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도 LTV 40%. 이때는 DSR이 아니라 DTR을 썼었는데 그때 40%. 그리고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래 없던 세금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종부세가 처음으로 생긴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신입사원이었는데 그 압구정동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압구정동에 아파트에 막 종부세는 막 사람을 죽이는 세금 막 이런 현수막에 걸려있던 걸 제가 20대 청년일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이때 했었죠. 참 최근 규제하고 비슷한 비슷하네요. 수준과 내용의 규제를 했었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때 당시 집값이 어떻게 됐죠? 조금 올랐어요. 뭐 지금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왜? 지수가 50에서 60으로 한 방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5분의 1이 그냥 한 방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지수는 아파트 값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급등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막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네이버 댓글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막 이런 안 좋은 악성 댓글들도 막 많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줘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넘어갔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완화입니다. 전 지역을 규제를 해제했어요. 이 시기에 규제를 해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써놓은데 강남 3구 마지막이라고 돼 있죠. 네. 왜?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이 먼저 풀렸죠? 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올까요?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이제 경기도로 오겠죠? 네. 경기도 그래도 안 좋아져. 그럼 서울 외곽으로 오겠죠? 점점 완화되는 게 서울의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남 3구까지 규제가 싹 다 풀려요. 그리고 생애 최초 LTV 70%까지 늘려주고요. DTI는 은행 자율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그때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집값이 어떻죠? 수도권은 빠졌어요. 갑자기 올랐던 집값이 갑자기 멈추더니 이제 쓱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장기적으로 계속 빠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반전을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임기 말까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죠. 박근혜 정부 제 바통 이어받은 게 2013년 초예요. 이때 당시에 LTV 70%로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전에는 생애 최초만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님이 다주택자든 뭐든 그냥 집 사면 다 70%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빚내서 집 사라. 맞아요, 맞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빚내서 집 사라는 거야? 정신 나갔어? 이랬는데 그때 바닥이었네. 맞아. 여기서 반등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017년 중반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도권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또 엄청 규제였죠. 다 아시다시피 LTV 40%가 다시 왔고 DSR을 도입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까지 엄격하게 보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다 중과를 하고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보시는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자,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도권하고 지방은 디커플링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각자 놀기 시작을 했다. 각자 놀기 시작했는데 이 정권들의 규제 사항은 철저하게 어디 위주다? 수도권 위주다. 지방은 솔직히 신경 안 써.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고요. 서울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가 사실 지방 집값 대세 상승, 2010년대 초반 지방 집값 대세 상승에도 영향을 꽤 많이 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완화를 했다가 갑자기 조금 오르거든요. 뭐 강남, 한강 라인이랑 강남 쪽에 갑자기 다시 투기수요가 들어가고 오르니까 그 규제를 바로 해요. 그리고 그 정권의 뒤에 3년 정도는 계속 완화를 했는데 그렇게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권 내내 규제책을 5년 동안 주구장창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5년 내내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올랐다. 맞아요. 이건 뭐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그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해졌던 규제 혹은 계속 풀렸던 그 완화책들이 비로소 그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5년씩 이렇게 그 영향을 못 줬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매매 지수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최근 3년 동안 정말 다 오르기만 하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2022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모양새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이제 들어왔어요. 5월 달에 들어왔고, 이제 요만큼밖에 안 돼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방을 전부 다 규제 해제한 걸 보면, 일단은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뭐,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하향 조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너무 급하게 되는 거는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행동이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방 규제적 일괄 해제했고 생초 LTV 80% DSR 유지. 2022년 들어서면서도 디커플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죠? 움직임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맹렬하게 똑같이 올라가다가 딱 이 포인트부터 어디는 조금 더 올라가고 바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화가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완화가 나왔다는 건 지금 수도권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 사람들이 김칫국을 마셔. 이제 완화됐으니까 또 이제 집값 뭐 반등 치겠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한번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현재 상황을 갑자기 모든 걸 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 가능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같이 엄청난 급급매, 초급매가 나올 때 어차피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기회를 잘 잡으셔도 뭐 무리만 안 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여러분들 댓글이나 아니면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니까. 난 좀 기다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가격을 항상 봐야 돼요. 이전에 15억 하던 게 12억이 됐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은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2억짜리 집 사면 진짜 힘듭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선 안에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완화책이 누적이 된 상태. 자, 보세요, 여러분. 5년 동안 딜레이 있었다 그랬죠. 5년 동안 딜레이가 있었다는 건 5년 동안 집값이 원하는 방향으로 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완화를 3년 동안 계속 하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주머니 속 모든 카드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씩 카드를 내. 집값아 그만 떨어져라. 근데도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됐어. 그리고 완화책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 그럴 때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 오르지 마라. 카드를 계속 내. 엄청나게 올라. 그러면 그때는 워스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감당도 안 돼.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규제책이 누적이 돼 있어. 그럼 그때는 워스트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규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규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카드가. 이제 하나 나왔죠? 그럼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가격에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전히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네요. 진짜. 네. 휴가 보내줘도, 너무 얄미워. 휴가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바로 뭐 집값이 올라가거나 네. 또 바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시장의 아무래도 분위기가 또 예. 바꾸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사실 사람들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냥 규제도 아무리 규제를 때려도 집값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사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 한번 들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반대로 집값 떨어져서 내가 사기 싫은 마음이 한번 들잖아요. 그럼 그때도 백약이 무효인 거죠. 여기 지금 아까 어떤 분께서 네. 강한 완화책은 뭐가 있냐 얘기를 하시는데 오, 맞아. 혹시 네. 강한 완화책. 정말 이거는 정말 규제 완화의 끝판왕이다 막 네. 이런 거. 그거는 양도세를 그냥 감면해 주는 거. 100% 감면. 100% 감면. 100% 가면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아니고요. 오. 비과세는 정말 영원이에요. 세금이 네. 영원. 세금을 안 매긴다는 거예요. 감면은 이걸 없애주는 건데 양도세 양도세 감면하더라도 조금 세금은 내야 돼요. 근데 양도세 자체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인가에 11년인가 12년인가에 여러분 제발 집 좀 사세요. 왜 이렇게 집을 안 사요? 집 좀 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4년 5년 빠지니까 어때요? 안 사죠.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집 사시는 거 앞으로 뭐 1년 2년 안에 집 사시는 거는 제가 양도세 그냥 안 받을게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막 계속 빠지고 있으면 아니 집값이 샀는데 떨어지는데 무슨 양도세 내지도 않겠구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집값이 올라야 차익이 생겨야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샀는데 더 떨어져서 파는데 무슨 양도세를 내겠어. 그렇죠. 오, 네. 그런 생각이 그때가 들 수 있겠네요. 서울도 이 모양이 났고,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했어요. 대신에 이제 매도하는 사람이 집이 주택 1주택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집이 전 재산인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팔리니까 사실 되게 좀 이사도 어려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거의 진짜
차익이 막 5억, 10억 났죠. 그러면 그 근데- 정도의 또 완화책이 나오면은 그때가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그때는 사면 좋죠. 사면 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거의 안 살려고 한다는 거. 지금도 안 살려고 하는데요. 뭐. 음. 지금 사실 초입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두 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많이 떨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혹시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5년, 6년 지나니까, 예.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음. 뭐 매매 경험이 없거나 이러면 기회라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맞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다 일반 사람들, 월급쟁이들은 전 재산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꾸준하게 영상 찾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네. 너나이님이 이렇게 또 뉴스 해석해 주는 거 계속 네. 공부하면서 음. 남들이 공부에 떨어서 못 살 때 음. 우린 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또 살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음. 어떠냐면은 이거를 뭐 20분, 30분짜리 영상 하나로 편집해서 그냥 탁 올린다고 하기에 솔직히 말하면요. 저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규제 지역 다 정리했죠. 맞아요. 규제 내용 다 정리했죠. 앞으로 집값, 과거 규제, 정부 규제사항 다 정리했죠. 그리고 각각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됐고, 이러니까 딜레이가 있네.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이 됐을 때 그거에 부합해서 나오는 게 정책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그냥 휙휙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사실 때 도움되면 저한테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